90년대 이후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순환시대. 혹자들은 90년대 이후 전개되는 한국의 상황을 무슨 순환이었냐고 반문하겠지만 이 순환들은 국권의 상실과도 버금가며 국가 정체성마저 퇴색될 만큼의 재앙적 사건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권이 연거푸 집권하면서 변화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1999년 당시 빌더버그 회의에 나란히 참석하기도 했던 두 대통령, 3당 야합, 자녀 비리, 뇌물수수, 부정부패, 대북 송금, 여성가족부. 오늘날 이러한 수식어들이 그들의 행적을 대변해주고 있지만 이 두 인물의 집권 시기를 평가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정작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1997년 대한민국 금융위기입니다. IMF의 본질은 한국의 핵심 국부와 우량 부동산, 기반 시설 등이 미국계 유대 자본가들의 손에 송두리째 넘어갔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한국 금융시장의 문을 활짝 열고 외국계 자본이 먹기 좋은 밥상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죠. IMF를 회상하는 지금 이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북한의 기습 도발보다 정치계의 잇단 혼란 사태보다 수많은 인명피해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바로 대한민국의 IMF였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국가 부도 사태가 개발도상국에 찾아오는 단순한 경제 과열 혹은 국내 재정부의 무능과 실책 때문에 비롯된 사건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IMF는 정확히 정해진 때에 찾아왔으며 어쩌면 당연히 거쳐야 했던 일종의 수순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순을 용인해준 자들이 바로 김영삼, 김대중. 한국의 IMF는 이 두 대통령과 미국계 엘리트들 사이에 있었던 모종의 거래이자 글로벌 엘리트들에게 한국의 국부를 떠먹여준 일종의 보답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굳어진 몇 가지 정설들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장 계획은 미국의 도움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는 반공 정책으로 국가를 이끌어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으려 했고 그 배후에 든든한 미국의 지원과 우호적 협력이 있었다. 때문에 한국의 우파는 친미, 좌파는 반미이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며 모두가 이 말에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우익적 가치를 그 어떤 지도자보다 잘 실현해낸 대통령이었습니다. 경제성장, 부국 강병, 철저한 반공주의 정책 등 그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함께 거론되는 우익 정치 지도자로서 한국 근현대사의 오래도록 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물론 박정희라는 인물을 독재자로만 치부하는 무리들은 박정희가 위인이었다는 정치권의 이러한 정설들을 매우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급진적인 경제 성장기에 있는 나라는 국민 통제가 반드시 수반되며 그에 따라 강력한 독재 정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즉,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국민 통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과 같은 급속도의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겨납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면 정말 미국의 원조 덕분에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반도 공산화 저지를 위해 이승만을 필두로 38선 이남 지역에 친미 정권을 건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산화 저지 정책이 한국의 경제 성장과 직접적으로 이어졌다고 보기엔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과 훗날 김영삼, 김대중의 등극에는 묘한 인과관계가 성립됩니다. 과거 대통령들 간의 정치적 대립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각인된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고정관념들이 정설로 굳어져 있는 역사적 사실과는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60~70년대 당시 동북아 정세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박정희라는 인물의 과거 행적과 그의 주변 인맥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어렴풋이 알고만 있던 60~70년대 한국의 번영,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한미동맹의 민낯, 특히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그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면
그는 뼛속까지 군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카키 마사오.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전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1940년까지 교편에 종사했던 그는 어느 날 교사라는 자신의 본업을 과감히 접고 군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가 전업을 결심하며 처음 입학한 곳은 만주국 육군 군관학교였습니다. 타고난 두뇌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2년 후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 편입하게 되고 이후 만주군 장교로 임관하게 됩니다. 광복 이후에는 한국 광복군 보병중대 중대장을 시작으로 이후 중령, 사단장, 대장까지 진급하게 됩니다. 박정희를 비판하는 한국의 좌익 역사학계에서는 일본군 출신의 그에게 친일파라는 오명을 갖다 붙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만주군의 주 임무는 만주 지역에 형성된 일본군의 괴뢰 정부를 보호함으로써 중국 공산 정권의 한반도 팽창을 막음과 동시에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만주에서 벌어졌던 크고 작은 참변과 소규모 전투들, 특히 일본군이 만주에서 자행했다는 만행들만이 부각되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만주군의 본질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특히 박정희는 만주군 장교 시절부터 한반도 공산화 저지라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좌파 학계의 주장처럼 만약 그가 나라를 저버린 채 친일 활동에만 추징되어 있었다면 그는 광복 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자위대의 장교로 편입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히 대한민국의 광복군 지휘관으로 군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명의 일본인이 거론됩니다. 박정희가 만주에서 복무할 당시 맺어졌던 중요한 인맥입니다. 기시 노부스케. 당시 그는 일본 괴뢰 정부인 만주국에서 최고위 직인 국무원 총리를 지내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박정희는 5.16 혁명이 있던 같은 해 11월 일본을 방문하여 기시 노부스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찬회에서 이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박정희는 만주군 복무 시절을 회상하며 대화를 주도해 나갔고 이어 일본의 메이지 혁명과 자신이 이루어낸 5.16 혁명을 비유하며 기시 노부스케와 두터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절친한 친구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기시 노부스케. 그는 일본의 전 총리 아베 신조의 외조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시 노부스케라는 이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시 동북아 상황은 어땠을까요? 먼저 당시 미국과 일본은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오늘날의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은 문제를 당시 일본과 미국이라는 두 패권국이 벌이고 있던 때였죠. 1957년부터 시작된 섬유 분쟁, 1976년 컬러 텔레비전을 둘러싼 분쟁, 그리고 철강 분쟁 등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국력은 미국을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고속 성장하는 일본의 폭주에 미국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베트남전 발발은 미국에게 매우 큰 부담이었습니다. 베트남전은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해주는 징검다리 역할도 했지만 반면 이후 박정희와 미국이 앙숙관계로 돌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은 베트남 참전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수많은 군사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베트남 전쟁 철수 결정 등 미군이 베트남에서 손을 떼는 후속 조치 과정을 보면서 박정희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토록 증오하는 공산당과도 손을 잡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과거 베트남은 원래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1차 베트남 전쟁은 프랑스에 대한 독립전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군이 주도한 베트남 전쟁은 1955년부터입니다. 당시 한국 군대도 파견되어 큰 공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기나긴 시간의 대립 끝에 1975년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종전 후 4년 뒤 박정희 대통령은 총에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은 유신 독재 정권을 바로잡기 위한 좌경 용공 세력이 김재규를 필두로 벌인 국가 전복 사태라고 알려져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은 그가 이루려던 자주 국방의 꿈,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독자적인 핵 투발 수단의 구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미국 CIA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베트남 전쟁 이전의 한국은 핵 개발은 엄두도 낼 수 없었으며
그럴 만한 자본도 기술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제 갓 태동하기 시작한 동아시아의 후진국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은 오로지 개발도상국으로 향하려는 열망만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1973년 미국의 베트남 철수는 대한민국 지도자의 시선에서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베트남전 철수에 관한 논의는 1970년 7월에 정식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당시 헨리 키신저, 미 법무장관, 윌리엄 로저스 등이 참여한 베트남 참전국 회의에서 베트남 주둔 미군 1만 5천 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당시 이 자리에는 최규하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즉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다는 논의는 베트남 종전 5년 전부터 계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1971년 미국의 대통령 안보 보좌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그해 8월 중공을 극비리에 방문하여 저원라이 총리와 비밀 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972년 2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마오쩌둥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회담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으며 당시 중공은 문화 대혁명을 치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은 그 이전에도 공산당과 손을 잡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독일 점령하에 있던 유고에서 부패한 민주진영과 손을 끊고 티토의 빨치산을 지원한 것이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특히 당시 남부 베트남군의 부패와 썩을 대로 썩어버린 베트남 월맹 추종파들의 행태는 미국으로 하여금 베트남 전선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바라보던 박정희는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싹트게 됩니다. 미국은 한국과 우방 관계에 있는 군사 대국이며 한반도 공산화를 저지하려는 고마운 나라이긴 하나 그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동맹국을 저버릴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어쩌면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공산당과도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베트남과 한국은 매우 비슷한 정치적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좁은 땅에서 대치하고 있는 유일한 두 나라. 북쪽은 소련의 괴뢰 정부가 들어서 있고 남쪽은 미군에 의해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베트남 전쟁은 당시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공산화 물결을 미군이 베트남이라는 중심 지역에 투입하여 이를 미연에 저지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공산화된다면 일본의 일부 지역까지도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든든한 강철 방패와도 같았던 주한 미군이 철수한다는 것은 당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의 베트남 철수 결정은 박정희에게는 매우 커다란 위기의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도 언제든지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군이 베트남에서 빠져나간 지 2년 만에 베트남은 붉게 물들게 됩니다. 베트남 철수 논의가 시작될 무렵 박정희가 결심한 것이 바로 자주 국방입니다. 자주적인 힘을 키워 주한 미군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공산당의 남하를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가 반드시 보유하고자 했던 무력 수단이 바로 핵미사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박정희의 자주국방 프로젝트. 그는 이 모든 것을 순탄하게 진행하기 위해 보안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겐 엄청난 액수의 자금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우라늄이 필요했습니다. 핵 개발은 차치하더라도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무기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시설과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한국과 비슷한 일을 미리 계획하고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부터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서독 정부에게도 핵무기 개발을 함께 추진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대개 원전 연료용 전홍축 우라늄의 수출입 과정에서 많은 오차가 생기곤 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국제적인 감시망을 피하고 핵 분열 물질의 5%만 빼돌려 이것을 핵탄두 생산의 기반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독일의 대통령은 하인리 리프케.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치하의 독일 본토에서 주요 군사시설을 구축하는 일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때문에 나치의 협력자라는 오명이 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그는 과거 자신들과 같은 추축국으로서 연합군과 싸웠던 일본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총리는 사토 에이사쿠. 사토 에이사쿠는 앞서 등장했던 박정희의 만주 인맥이자 절친인 기시 노부스케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어쩌면 박정희 대통령의 계획이 생각보다 순탄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자주 국방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지원받는 일이었습니다. 한반도 미군 철수로 동아시아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지도 모르는 일본과 한국이라는 두 국가. 가뜩이나 당시 일본은 미국과 치열한 무역 분쟁 중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과 싸웠던 패권국임과 동시에 당시 총리였던 사토 에이사쿠와 같은 정치인이야말로 미국과 매우 적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과 절친한 친구인 박정희라는 인물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 한반도 자주 국방을 위한 기술과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반도가 경제적으로 성장하여 자주적 군사력을 갖추게 된다면 38도선 이북의 공산당 세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에도 득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의 무한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외교적 노선을 택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려던 자주 국방의 꿈이 한 발 앞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자주적인 무장을 결코 바라지 않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당시 공산 진영이었던 북한도 소련도 아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자세한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프로젝트. 이것은 1970년 논의된 미군의 베트남 철수 계획이 불러온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공산화 저지를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싸우고 있었지만 그들 수뇌부에서는 더 이상 실익이 따르지 않는 이 전쟁을 그만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베트남 철수. 이것은 곧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 지역의 공산화를 방치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는 미국이라는 나라, 정확히 말하자면 서방 글로벌 엘리트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주한미군은 남한의 공산화 저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때문에 미국은 정말 고마운 나라이다. 하지만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을 위해 전 세계 방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에 자신들의 군대를 진주시키는 것은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결정될 뿐이다. 즉, 대한민국 또한 베트남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박정희의 결론은 남한 땅에서도 언제든지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미군의 도움 없이도 북한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를 저지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자 했습니다. 강한 군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군수물자를 생산해낼 기반 시설과 기술력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북한과 소련, 그리고 미래의 적국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중국을 대적하기 위하여 핵미사일이라는 가공할 위력의 비대칭 전력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당시 동북아 정세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있었던 일본은 이미 60년대부터 비밀리에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1967년 일본의 총리였던 사토 에이사쿠. 그는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선언함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눈을 피해 몰래 핵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독일과 협력하여 비밀리에 핵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고 독일의 대통령 하인리 리프케 또한 2차 대전 당시 연합국을 상대로 싸운 추축국으로서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대한민국과 일본은 비밀스럽게 핵 투발 수단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핵 기술 보유를 위해 2차 대전 당시 자신들의 편에서 싸워준 독일과 협력하여 서로 기술을 교류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수상 사토 에이사쿠는 박정희의 만주에서 맺어진 인연이자 절친한 친구 기시 노부스케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즉, 한국, 일본, 독일이라는 세 국가가 결속하여 동아시아의 새로운 무장을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과 독일은 정치적 우호관계라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노동력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과 간호사들은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 이국 땅의 광산과 병원에서 조국의 자주 국방을 위해 흘려야 했던 젊은이들의 피와 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970년대까지 독일의 노동력 부족과 한국의 실업률 증가가 맞물리며 2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들이 간호사, 광부, 조선공, 선원 등으로 종사하기 위해 독일로 떠납니다. 현재까지도 3만 5천 명의 한인들이 독일 내 소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월남전 참전 군인들과 파독 광부, 간호사들의 노력으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국민들이 합심하여 외화벌이에 나선 결과 새마을 운동과 같은 대규모 국민 행동도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개발도상국을 향한 활력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문턱을 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대개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활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수출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경쟁 국가들보다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 물량 등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60년대의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생산 라인과 관련된 그 어떤 인프라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해봤자 간단한 공산품과 생필품이 전부였고 자주국방은커녕 철광과 자동차, 선박산업 등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후진국이 기간산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은 일이었죠. 그런 한국에 서서히 변화의 물결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1967년부터 갑자기 화학, 철강, 기계, 중화합공업, 조선, 자동차 공업 등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로 이어지는 시기에 한국의 중화학 공업이 크게 육성됩니다. 당시 북한보다 못 살고 있었던 후진국이 무슨 돈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이러한 것들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친구 사토 에이사쿠에게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절친한 친구였던 기시 노부스케의 친동생인 사토 에이사쿠가 일본 총리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대규모 차관과 기술적 원조가 순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포문을 열어젖힌 역사적 순간이 바로 포항제철의 착공식이었습니다. 당시 철강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일본의 협조를 바탕으로 포항제철이 건설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철강 업체인 신일본제철과 일본 강관이 포항제철소 건설 사업에 적극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포항제철소는 일본의 제철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세계 최신의 수준으로 자랑해도 손색 없을 정도의 제철소라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가 기간 산업의 활성화는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될 중요한 분야들이기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이 바라던 자주 국방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 분야들이었습니다. 육군의 전차와 장갑차, 전술 트럭 등을 만들기 위해 자동차 공업이 필요했습니다. 해군 함정과 잠수함 건조를 위해 조선 사업이 필요했으며 결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중화학 공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많은 물량의 무기를 보유하는 것임과 동시에 첨단화된 다양한 무기 체계를 보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군사력 증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많은 무기를 보유한다고 할지라도 개발과 유지, 보수 과정에서 엄청난 국방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됩니다. 매해 이러한 군비 지출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즉,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자주 국방을 위한 디딤돌이었으며 무기를 만들기 위해 시작했던 철강, 조선, 중화합공업 등의 분야는 훗날 한국의 기간산업이 되어 대한민국을 선진국 궤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을 준 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즉,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국가를 모두 미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한국 경제 발전의 1등 공신은 미국이 아닌 일본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60, 70년대 당시 미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군사력 증대와 직결되며
이것은 곧 대한민국의 자체적인 무장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스스로 공산 진영과 힘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면 미국이 더 이상 동아시아에 개입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은 국내에도 존재했습니다. 김대중. 이상하게도 당시 김대중의 행보는 미국이 박정희 정부에게 취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방해했고 경부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주요 국가 사업마다 회방을 놓는가 하면 국방력 강화, 기간산업 육성 등 박정희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제동을 걸었습니다. 1971년 4월 대한민국의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박정희는 불과 90만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매우 아슬아슬한 차이로 김대중이 석패한 것입니다. 당시 박정희는 세 번째로 연임하는 대통령이 되었지만 다음 선거에서도 김대중에게 이길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만약 5년 후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다면 상황은 매우 끔찍하게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경제 개발과 자주 국방의 꿈이 모두 산산조각남과 동시에 그가 진행하고 있던 핵무기 개발 또한 모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이루려던 자주 국방이 완성될 때까지는 반드시 집권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라도 권력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반도의 자주적인 무기 체계가 완비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정희의 권력을 전복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김대중. 1971년 대선이 있고 2년 후 결국 박정희는 김대중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1973년 7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민통을 조직한 김대중은 일본 지부를 조직하기 위해 1973년 7월 10일 일본에 입국하게 됩니다. 도쿄의 히비야 공원에서의 반박정희 집회 참가를 앞두고 8월 7일에 도쿄 팰리스 호텔 501호에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은 그날 오후 1시경 방을 나오던 도중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고 비어 있었던 2210호실에 감금되었습니다. 그의 온몸이 결박되었고 차에 태워진 후 항구로 이동하여 강제 승선하게 됩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대한해협에서 수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김대중 납치 사건을 두고 민주화 투사였던 김대중을 제거하려는 유신 독재의 횡포라고 알고 있지만 김대중 납치 사건은 그런 낭만적인 것과는 본질 자체가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자주 국방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될 김대중이라는 방해 요인을 미연에 제거하려 했던 구국 차원의 조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진행된 거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김대중이 납치되자 미국의 반응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당시 주한미국 대사였던 필립 하비브는 김대중을 죽이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에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김대중의 죽음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술 더 떠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닉슨 또한 김대중이 죽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한반도 좌경 용공 세력의 대장급인 김대중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공사나 저지라는 어젠다를 갖고 있는 미국에게는 매우 득이 되는 일일 텐데 말입니다. 가뜩이나 당시 미국의 집권당은 공화당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김대중을 보호했던 세력이 미국이었다는 것조차 한국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좌파는 반미, 우파는 친미라는 프레임이 한국 사회에 굳어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사실조차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과 같은 한국의 좌파라고 한다면 반드시 따라붙는 수식어가 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70년대 당시 미국과 김대중의 관계는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반도 공산화의 수장급인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입장은 정말 아이러니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김대중을 반드시 살려야만 했을까요? 정말 미국은 김대중을 필두로 한반도가 공산화되길 바랐던 것일까요? 다행히도 미국의 의도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김대중을 살리려 했던 이유는 박정희의 핵투발 수단 구축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박정희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김대중 뿐이었습니다. 즉, 김대중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박정희가 실권에서 물러나야 핵 개발이 중단되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서 반드시 김대중이 당선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당시 미국은 일본과 치열한 무역 분쟁 중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일본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박정희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김대중을 살려야만 했고, 이것은 한국의 성장에 제동을 걸어 동북아 간섭을 지속시키겠다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도 부합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물은 우익 박정희가 아닌 좌익 김대중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김대중을 구한 1등 공신이라고 평가받는 주한 미국 대사 필립 하비브. 오늘날 그는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인물로 미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좌파의 수괴와도 같은 자를 살리려 길을 썼던 자가 훗날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로 추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굳어진 우파는 친미, 좌파는 반미라는 고정적 프레임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사실을 납득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민낯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움직이는 패권국입니다. 특히 미국은 대통령을 초월하는 초당적 집단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는 행정기관보다 더 영향력 있는 무소불위의 권세. 그들은 당과 계파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미국을 컨트롤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비선 조직입니다. 즉 미국엔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좌우익 정당이 분명 존재하면서도 결국 큰 물줄기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물줄기에서 이탈하려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김대중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대중을 살리려는 움직임은 일본에서도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대한해협에서 수장되기 전 그를 태운 배를 일본 해상자위대가 쫓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수상은 다나카 가쿠에이.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인맥인 사토 에이사쿠 총리의 후임자였습니다. 미국도 모자라 이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한 일본까지 합세하여 김대중을 보호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던 일본도 이제는 박정희의 반기를 들었던 김대중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졸지의 외교적 고립 상황에 당면해 있었고 미국계 엘리트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4년 광복절,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습니다. 3부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72년 한국 경제개발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박정희의 만주 인맥인 사토 에이사쿠의 일본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후임 총리는 다나카 가쿠에이. 그 역시도 40년대 당시 만주에서 복무했던 이력이 있는 전통적인 일본 제국의 만주국 군벌 출신이었습니다. 전임 총리 사토 에이사쿠와 마찬가지로 후임인 다나카 가쿠에이 또한 미국의 매우 적대적인 정치 노선을 택한 인물입니다. 70년대 당시 팽팽했던 미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일본 제국 관료 출신 정재계 인사들의 모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으로 우리를 무너뜨린 미국을 경제력으로 제압하겠다. 이러한 일본의 한결같은 정책 기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조되어 다나카 가쿠에이 임기 시절 최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미일 관계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972년 2월 21일 대통령 리처드 닉슨을 비롯하여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등 미국의 고위 관료 14명이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비행기에서 내린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반갑게 맞은 마오쩌둥의 첫 마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반동 집단이 미국과의 공식 접촉을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에 환영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오. 미 대선 기간 내내 당신이 투표에서 이기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소. 의외의 덕담이었습니다. 모택동의 말을 되짚어보면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 미국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말인즉슨 당시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 정권은
적어도 미국의 반동 세력은 아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냉전 시대 공산화 확산 저지라는 큰 어젠다를 갖고 있는 미국은 분명 중국과 앙숙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지만 당시 미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미 국무부의 이러한 행보를 되짚어볼 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양국의 관계가 실제로 좋았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기꺼이 공산당에게도 손을 내밀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방문한 궁극적인 목적은 미중 국교 정상화였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우호적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열강인 일본과 소련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전략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미국의 자본으로 열고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제조 단가를 공략한다면 당시 일본에 의해 무너져가던 미국의 제조업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시장 점유율을 무너뜨림으로써 일본과의 기나긴 무역 전쟁도 끝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즉 당시 미국이 공산당과 우호적 관계에 있으려 했던 이유는 미일 무역 전쟁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일본이 모를 리 없었던 것이죠. 미국과 무역 분쟁의 당사국인 일본 또한 더 이상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는 미국보다 발빠르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1972년 9월 29일 다나카 가쿠에이는 외무성 장관 등 일본의 핵심 관료들과 함께 돌연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징에서 마오쩌둥, 저원라이 등이 참여한 회담에서 중일 간의 국교를 수립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즉 다나카 총리는 발빠르게 중국과 접촉함으로써 미국보다 먼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일본이 중국과 손을 잡게 된 이유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 넓은 부지,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국제 제조업 시장에서 미국을 꺾고 지긋지긋한 무역 분쟁을 종결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보다 먼저 일본이 선수를 친 것이죠. 당시 일본의 제조업을 집어삼키려던 미국의 계획은 다나카 가쿠에이의 중일 국교 정상화로 인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나카 가쿠에이의 미국 견제를 위한 폭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1973년 1차 오일 쇼크 당시 소련과도 협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70년대 당시 미국과 영국은 아직 중동의 석유 질서를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당시 중동에서는 시오니스트 주축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계의 아랍 엘리트들의 팽팽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미래의 석유 패권 장악을 위해 중동 지역에서 소련을 견제하며 이슬람 산유국들을 대대적으로 손보고 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계 석유 질서 개편의 움직임 속에서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는 중동에 비해 미국의 압박이 비교적 적은 소련의 최북단에 위치한 무르만스크 유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즉 미국 견제를 위해 소련과 경제 교류를 이루어냄으로써 무르만스크 유전 개발을 시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은 중국, 소련과 좀 더 매끄러운 외교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일종의 중개자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가까워진 양국의 관계를 유지해야 했고 향후 소련과의 에너지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산당과 내통할 수 있는 적당한 인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잘 알면서도 중국 공산당과도 연이 닿는 제3의 인물, 그 인물은 다름 아닌 한국에 있었습니다. 당시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지목했던 적임자가 바로 김대중이었던 것입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그가 대한해협에서 수장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살리고자 애를 썼던 일본 측 인물이 바로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였습니다. 정리해본다면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는 미일 무역 분쟁을 호전적으로 이끌기 위해 중국, 소련과 협력하려 했고 그 중개자로 김대중이 필요했습니다. 즉 김대중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의 압력뿐만이 아닌 일본의 역할도 매우 컸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0년대 중반 한국의 입장은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박정희의 핵 개발을 눈치채고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일본의 수상 사토 에이사쿠가 실각하면서 새로운 총리가 임명되었고 미군이 철수한 베트남은 이미 공산화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김일성 기습 저지의 강철 방패로 여겼던 미국 역시도 20여 년 전 한국전쟁에 끼어들어 자신들과 싸웠던 중공과 교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상 다나카 가쿠에이 또한 미국 견제를 위해 중공, 소련 등의 공산 국가들과 손을 잡으며 한국의 중개자로 김대중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 유력한 후보였던 지미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를 자신의 주 공약으로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 박정희는 극심한 외교적 고립감과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유경수 여사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였습니다. 70년대 중후반에도 박정희의 핵 개발은 계속되었으며 미국은 한국을 잡아먹기로 결심이라도 한 듯 매섭게 돌변합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사건이 바로 1976년에 터졌던 코리아 게이트 사건입니다. 코리아 게이트 사건은 1976년 재미 한국인 사업가 박동선을 중심으로 한 한인 로비스트들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 했다가 발각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보도되면서 한미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로비스트 이름을 따서 박동선 사건이라고도 부르며 박정희와 미국 지미 카터를 앙숙 관계로 만든 원인이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미국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정희의 지시로 박동선과 중앙정보부 등이 미국 상하원 및 유관 공직자들에게 매년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에 이르는 현금을 불법 로비함으로써 미국 정치권의 친한적 관점을 전파했다. 최대 115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 주장했고, 하워 베이커 상원 의원은 최소 50여 명이 직접적인 뇌물 수수와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보도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미국 전체를 휘감는 거대한 스캔들로 발전했습니다. CIA, FBI, NSA와 국무부, 미국 법무부 등이 총동원되어 코리아 게이트 관련자들을 수사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하원에서도 국제관계소위원회, 이른바 프레이저 위원회가 구성되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한미 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긴 자가 있었습니다. 김형욱. 그는 과거 중앙정보부장 자리에 있던 인물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특히 대통령 3선 개헌을 통과시켜 박정희 대통령을 종신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앙정보부장으로서 비인도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납치, 감금, 고문 등 개헌 반대 세력을 숙청하는데 과잉 충성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김형욱을 가차없이 경질시키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박정희의 그림자가 되어 밤낮 없이 온갖 비난을 받아가며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토사구팽 당했던 것이죠. 김형욱은 자신이 경질당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미 하원 프레이저 청문회에 출석하여 박정희 정권을 고발해버린 것입니다. 김형욱은 이미 미국으로 망명해 있던 상황이었고, 코리아 게이트가 터지자 미국 내에서 한국의 불법 로비 현황과 박정희 정권의 인권 범죄들을 증언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의 1977년 6월 5일 인터뷰, 프레이저 청문회 출석, 심지어 박정희 정권의 치부를 정리한 회고록도 출판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당시 한국의 이미지에 입힌 상처는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ugly Korean이란 말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였고, 심지어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도 중앙정보부의 끈아풀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촉진시켰고 한미 관계는 최악의 사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미국 의원들에게 로비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매우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진행하면서 한국군 현대화 계획을 위한 군사 원조는 미 의회에 특별 예산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당시 미국은 이미 한반도의 자체적인 무장을 감지했고 박정희의 핵 개발 또한 저지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었던 것이고,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국 의원들을 돈으로 설득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코리아 게이트가 폭로된 시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이러한 로비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는 과연 몰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은 한국이 무기 개발을 위해 자신들의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큰 약점을 잡고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죠. 그 목적은 한국의 핵무장 저지 등 박정희의 국방산업 제재였으며 코리아 게이트라는 제목의 로비 사건은 단지 박정희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 일본에서도 한국의 코리아 게이트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락킷 로비 사건입니다. 락킷 사건은 미국의 방위 산업체인 락킷사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항공기를 팔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 뇌물을 뿌린 일련의 사건입니다. 일본의 락킷 사건은 마루베니 상사를 비롯한 일본 정치계, 산업계, 야쿠자의 고위층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뇌물을 받은 자들은 모두 정치인 및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박정희의 인맥 사토 에이사쿠 전 수상과 현직 수상이었던 다나카 가쿠에이 또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구속됩니다. 코리아 게이트 사건은 1976년, 일본의 락킷 로비 사건 또한 1976년 같은 해에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 두 사건은 묘한 시기에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세력은 명백한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바로 동북아에서의 핵무장을 추진했던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타겟은 한국의 박정희, 일본의 만주 군벌파 사토 에이사쿠, 그리고 다나카 가쿠에이 현직 수상이었습니다. 일본은 현직 수상 실각과 함께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핵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냅니다. 그리고 다나카 가쿠에이가 공산당과 협력하여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전략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으며 그는 남은 일평생을 각종 소송과 수많은 재판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코리아 게이트와 락킷 로비 사건, 이 두 사건은 국제적 공직자 비리 수사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미국의 진짜 의도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부패 정치 척결이라는 큰 명분을 내세워 일본의 내각을 와해시킴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핵 개발을 저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사토 에이사쿠, 다나카 가쿠에이라는 일본 제국 만주 군벌 출신의 정치 세력이 제거되었고 이때부터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던 핵개발 지원 또한 완전히 차단됩니다. 즉 미국은 코리아 게이트와 락킷 사건을 동시에 터뜨림으로써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아시아의 자체적인 핵개발 세력을 일망타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박정희는 미국으로부터 가해진 일련의 압박들을 오히려 정권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했습니다. 예컨대 1970년과 1971년에 걸친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시도는 한국의 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유신체제를 선포하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코리아 게이트를 둘러싼 미 의회의 청문회는 박정희의 정치적 반대파들의 예상과는 달리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의 비판을 내정 간섭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박정희의 행보에 오히려 미국이 끌려다니는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박정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 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1976년 대한민국 정부는 프랑스와 원자력 협정을 맺고 2년 뒤인 1978년에는 사거리 180km의 백곰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핵무기와 함께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이 훗날 큰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만약 이때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핵 개발을 멈췄더라면 과연 한국의 미래는 달라졌을까요? 박정희 집권 초기 한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박정희 집권 후반부 한국의 경제는 거의 국가부도 사태 직전까지 치닫게 됩니다. 1972년 시작된 유신체제는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경제적으로 누적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의 후유증과 제2차 석유 파동의 여파로 경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1차 석유 파동과 달리 2차 석유 파동은 국내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고 이를 타개할 만한 뚜렷한 국가 전력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난 속에 노동자, 서민의 반발은 심해졌고 이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경제성장 그래프입니다. 70년대 후반부에 갑자기 비정상적인 하향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경제가 갑자기 곤두박질 쳤던 이유는 미국의 지속되는 핵개발 중단 압박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핵개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은 오늘날 북한에 취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경제 봉쇄 정책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도 통하지 않으니
한국의 경제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것이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지미 카터,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임기 당시 한미 관계는 가히 최악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대통령끼리 만나 멱살이라도 잡을 만큼 긴장감이 감돌던 때였습니다. 미국의 온갖 회유와 협박,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의 핵 개발에 대한 일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결국 한국 보수의 명맥이 끊기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다음 시간에 아웃사이더 박정희 최종회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78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제1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총선 결과 당시 제1야당이었던 신민당이 총득표수로 집권 여당을 앞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독재 정권을 규탄하던 김영삼계의 민주화 세력이 본격적으로 힘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선거 결과는 당시 김영삼으로 하여금 박정희 정권의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에는 카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 양국 간의 불화는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인권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독재 정권하에 있는 한국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패권국이 다른 국가의 내정 간섭을 위해 가장 잘 써먹는 프로파간다가 바로 인권입니다. 즉 당시 지미 카터의 박정희 독재 정치 규탄이라는 외교적 노선은 한국의 내정 간섭을 위한 구실이었을 뿐 그들은 제3세계의 인권 따위에는 사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을 위시하는 글로벌 엘리트들의 진짜 목적은 대한민국의 자체적인 무장, 그 중에서도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되었던 코리아 게이트와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의 폭로로 당시 한국의 국가 신뢰도는 바닥을 찍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게이트 사건으로 박정희와 카터는 앙숙관계로 돌변했으며 주한미군 철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박정희 정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의 만찬장에서 만찬 도중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돌연 권총을 꺼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합니다. 오늘날 박정희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 사주설, 미 CIA 개입설, 종신개헌 반대파의 국가 전복설 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며 아직도 김재규의 정확한 의도는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 한국의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김재규와 같은 박정희 정권의 이인자들은 때로 불순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은 김재규 단독으로 그가 나름대로의 대의를 위해 저지른 일이라고 보기엔 그 명분이 매우 부실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살해한다는 것은 국내의 정치적 반대파나 단순히 현 정권의 반기를 든 야당의 의기투합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그의 최측근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정권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제거를 결심했다? 대통령 살해의 모든 죄를 김재규에게 뒤집어 씌우기에 매우 그럴듯한 발상이긴 하나 이러한 발상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김재규는 16년 동안 자리를 지켰던 대통령을 우발적 범행도 아닌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김재규는 그만한 반대 급부를 약속받았거나 이를 종용한 세력이 분명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대한민국의 국내적 문제만이 아닌 당시 동북아 상황을 둘러싼 이해 관계의 충돌이었다고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12.6 사태는 분명 더 큰 배후 세력이 존재합니다. 김재규는 이 일을 사주한 세력들을 위한 일종의 행동 대원이었을 뿐 이 커다란 범죄를 기획하고 지시했던 배후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제거를 사주했던 진범은 과연 누구일까요? 범인의 윤곽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 과거의 사례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한 명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응오딘 GM 또는 고딘 DM이라고 알려진 인물로 그는 베트남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응오딘 GM은 사단장 시절부터 유독 미국의 CIA와 잦은 접촉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응오딘 GM을 포섭하려는 미국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하여 정권을 잡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CIA와 협조하에 응오딘지엠을 매수했고 향후 미국의 넉넉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도 약속하게 됩니다. 당시 글로벌 엘리트들의 목적은 남베트남의 친미 정권을 세움으로써 북베트남의 공산화 세력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응오딘지엠의 등 뒤에는 항상 미국 CIA가 있었고 미국에서 흘러들어왔던 마르지 않는 원조 덕분에 응오딘지엠은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데타 이후 미국은 응오딘지엠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CIA를 통해 응오딘지엠을 꼭두각시 부리듯 컨트롤했고 미국은 자신들의 뜻대로 베트남의 친미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가까이 정치인으로 살아왔던 응오딘지엠의 생각은 점점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남베트남과 상의도 없이 미국 고문들의 숫자를 늘리는 등 상식 밖의 내정 간섭 때문에 응오딘지엠과 미국의 갈등은 날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응오딘지엠 정권은 미국을 신뢰하지 못했고 북베트남과 접촉하여 자체적 중립화를 논하는 등 미국 정부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발하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죽을 때까지 미국의 허수아비 노릇밖에 안 된다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이에 미국 언론들은 베트콩의 활약과 남베트남군의 무능을 강조하며 응오딘지엠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렸고 응오딘지엠 정권의 존속은 베트남 평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무산시킬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963년 10월에는 백악관 주도로 응오딘지엠 교체가 논의되었고 케네디 대통령은 응오딘지엠 제거에 동의하게 됩니다. CIA는 깊이 분석한 후 새로운 결론을 내렸고 워싱턴으로부터 또 다른 비밀 명령을 받아 응오딘지엠 제거 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CIA는 응오딘지엠의 뒤를 이을 다른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CIA는 당시 육군 장성이었던 지엉반민을 은밀한 곳으로 불러 쿠데타를 부추겼고 응오딘지엠 정권을 전복시키라고 사주하게 됩니다. 또한 응오딘지엠의 후임자로 그를 베트남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CIA는 고도의 정보력을 통해 지엉반민에게 응오딘지엠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려주었고 그의 동선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1963년 11월 1일 쿠데타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어 남베트남의 군 고위 장성들이 체포되고 쿠데타 세력은 대통령궁을 공격하여 대통령궁 경호부대와 전투를 치렀습니다. 대통령궁을 포위한 쿠데타군은 응오딘지엠에게 항복을 요구했으나 그는 2번이나 투항을 거절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망명하라는 제의도 있었으나 응오딘지엠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쿠데타 세력이 총공세를 펼치는 사이 그는 자신의 동생 응오딘유와 함께 비상 통로를 통해 중국인 거주지역인 쩌런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오전 6시 그는 대통령궁을 완전히 장악한 쿠데타 세력에게 항복했고 장갑 차량에 호송되던 중 동생 응오딘유와 함께 쿠데타군에 의해 살해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게 정의됩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해 그 나라의 내정 상황에 끼어들어 쿠데타를 종용했고 대통령 살인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존 F 케네디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미국식 정적 제거 방법입니다. 인권을 위했던 위인, 정의를 위해 싸웠던 영웅, 인류를 생각했던 지도자. 이러한 것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만들어진 과대 포장으로 우리에게 세뇌된 이미지일 뿐 애초에 국제관계에는 그런 낭만적인 미사여구들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이 1979년 대한민국에서도 통했더라면 김재규 역시도 CIA의 사주를 받아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유혹이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베트남의 쿠데타를 일으킨 지엉반민과 같은 역할을 대한민국에서 김재규가 담당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는 것이죠.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기 전 주한 미 대사인 글레이스틴과 주한 CIA 지부장인 브루스터를 보안 속에 자주 만났다는 주장과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를 대신하는 CIA는 왜 하필 보안 속에 김재규를 만났을까요? 전편들에서 다루었듯 박정희가 죽을 당시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한미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다 보면 그를 제거한 진짜 배후 세력은 더 확실시됩니다. 박정희를 통한 한반도의 자처적인 무장을 바라지 않았던 세력, 박정희의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어느 국가에게도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았던 세력, 박정희의 죽음으로써 일본 제국 만주 군벌 출신의 당시 일본 관료들을 숙청하려 했던 세력, 박정희를 없애기 위해 김대중을 끝까지 보호하려 했던 세력, 그들이 바로 진범입니다.
비록 박정희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옆에서 그를 돕고 보좌하던 핵심 관료들은 아직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측근들은 이후 전두환 정부의 요직에서 다시 일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전두환 대통령 임기 시절에도 비밀리에 핵 개발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전면 폐지된 줄 알았던 한반도 자체 무장 프로젝트가 전두환 정부에서도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핵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은 이미 10년이 넘는 세월의 핵무기 연구를 통해 다양한 노하우가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멈추지 않았던 핵 개발의 성과는 생각보다 놀라웠습니다. 1982년 4월 전두환 정부는 한국 원자력 연구소의 원자로인 트리거 마크 3에서 플루토늄 추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1982년에는 900kg의 분말 형태 천연 우라늄을 만들었으며 이 중 약 750kg 정도를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원료로 사용하고 150kg을 금속 형태로 전환하여 연구용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전두환 정부의 움직임은 오래가지 않아 미국에 발각되고 맙니다. 그때부터 CIA는 전두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핵 개발에 또다시 급제동을 걸 만한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전두환 역시도 박정희의 전철을 밟을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1983년 10월 8일 전두환 대통령은 공식 수행원 22명과 비공식 수행원 등과 함께 동남아 5개국의 공식 순방길에 나서게 됩니다. 미얀마는 당시 전두환의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순방길의 첫 방문지였습니다. 이날은 미얀마의 독립운동가 아웅산의 묘소에서 참배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0월 9일 부총리 서석준을 비롯한 수행 공무원들과 경호원들은 행사 준비 및 예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인 오전 10시 전두환은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아웅산 묘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예행 연습을 마치고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한 서석준을 비롯한 수행원들은 오전 10시 26분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무전 연락을 받게 됩니다. 차량 정체로 인해 대통령이 약 30여 분 뒤에 지연 도착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행사장의 수행원들은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 한 번 더 애국가 예행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 대기에 있던 폭탄 테러 용의자 중 한 명은 예행 연습 중에 나온 음악을 듣고 전두환이 도착했다는 무전으로 오인하여 오전 10시 28분에 폭탄 스위치를 작동시킵니다. 이 폭발로 예행 연습 중이던 경제부총리 서석준과 수행 공무원 기자를 포함하여 17명이 현장에서 폭살당했고 수십 명이 중경상을 입게 됩니다. 다행히 전두환 대통령은 간발의 차이로 암살을 모면했고 이후 모든 순방 일정을 취소한 채 급하게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전두환을 전복시키기 위한 북한의 폭탄 테러였다고 빠르게 정리되죠.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두환의 생존 여부가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어떤 핵심 관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서석준, 그는 한국중화학공업 추진단의 2인자였습니다. 즉 그는 핵개발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서상철, 그는 동력자원부 장관이었습니다. 한병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요청으로 대통령 정치담당 특보, 외무부 본부대사, 대통령 외교담당 특보, 주미 한국대사를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김용한, 당시 과학기술처 차장이었습니다. 심상우, 그는 로켓 전지의 창업주였습니다. 이들을 포함하여 총 17명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들 사망자는 두 가지의 큰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두환 정부에서 핵개발 실무자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거나 두 번째,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중역 자리에 포진했었던 핵심 관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테러범의 의도가 어찌되었건 간에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으로 박정희 시절부터 수뇌부에 있던 전통적인 박정희계의 핵심 관료들이 대거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고 당시 중화공업을 이끌고 있던 중역들이 사망하면서 향후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에 큰 차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 발생 한 달 후인 1983년 11월 12일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돌연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레이건은 한국 국회에서 연설을 했고 비무장지대를 시찰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방문 목적은 죽음에서 살아난 전두환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국을 방문한 진짜 목적은 전두환에게 중요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플루토늄 추출을 중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984년 대한민국의 핵실험에 사용된 모든 장치와 시료들은 재사용할 수 없도록 폐기되어
원자력 연구소로 이관되었고 이후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은 전면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 납치 사건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지만 미국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김대중의 당시 행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은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1980년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혐의는 같은 해 발생했던 5.18 광주 사태를 주동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계엄법, 외국환 관리법 위반. 그런데 김대중이 사형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당시 미국의 반응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그렉 전 주한 대사를 비롯한 미 정계의 우익 정치인과 인권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김대중 구명 운동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레이건 행정부의 리처드 앨런 안보 보좌관은 김대중이 사형될 경우 한미 양국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며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73년도 김대중 납치 사건 당시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반응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 당시에도 그를 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나라가 미국이었고 5.18 주동 혐의로 사형이 내려지자 미국은 또 한 번 그를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와인버거 미 국방부 장관과 그레그 전 대사를 한국에 급파했고 이들의 노력 덕분에 김대중은 가까스로 사면을 받아 미국 망명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닉한 것은 김대중 납치 사건과 김대중 5.18 내란 음모 사건 당시 김대중을 보호했던 미국의 집권당은 공화당이었으며 대통령은 각각 리처드 닉슨과 로널드 레이건이었습니다. 오늘날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며 특히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멘토이자 미국의 우익적 가치를 지키는 영웅으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로널드 레이건이 과거 한국 좌파의 수계급인 김대중을 살리려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당시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한국의 우익 세력인 박정희를 견제했고 오히려 좌파 세력인 김대중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미국은 김대중에게 어떤 특권을 부여했길래 큰 위기에서 목숨을 2번씩이나 부지할 정도의 무한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김대중에게 부여된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일종의 임무와도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임무의 윤곽은 1990년대 들어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어쩌면 김대중은 박정희가 핵 개발을 시도한 시절 미국과 한국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60, 70년대부터 글로벌 엘리트들에 의해 포섭된 한국의 차기 지도자였을지도 모릅니다. 60년대부터 미국은 한국의 자체적인 무장을 막아왔으며 특히 박정희 정권의 핵 개발을 극렬히 반대해왔습니다. 또한 미국은 자신들과 2차 대전 때 싸웠던 일본과 종전 후에도 앙숙 관계로 남아 경제전쟁이라는 후반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과거 일본 제국 관료 출신의 핵심 인사들이 정재계의 중력으로 포진되어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동북아 핵무장을 저지해야 했고 일본 정치권에서 대를 이으며 실권을 잡는 일본 제국 관료 출신의 정치인들을 숙청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어젠다는 결국 태평양 전쟁에서 자신들의 적이었던 일본 제국 만주국 군벌 출신의 거물들을 파멸시켰고 박정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틈바구니 속에 김대중의 행보를 살펴보면 1971년 한민통 조직을 위해 미국으로 망명, 1973년 납치 사건 당시 미국에 의해 구명, 1980년 전두환이 내린 사형 선고 당시 미국에 의해 구명, 1982년 미국으로의 2번째 망명이었습니다. 이처럼 김대중은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떤 정치인보다 미국과 연이 많은 인물이었으며 따라서 미국은 김대중을 끝까지 살려야만 했던 중요한 이유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김대중을 보호했던 미국은 훗날 그에게서 어떤 보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김대중의 보답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김대중의 큰 선물이 글로벌 엘리트들에게 전달되는 사건이 바로 1997년 한국의 금융위기, 온 국민의 절망과 슬픔으로 회고되는 대한민국의 IMF입니다. 목숨 2개의 대가였던 것이죠. 당시 월가의 저승사자, 파산의 왕이라고 불렸던 윌버 로스. 그는 1998년 당시 로스차일드 은행 파산부의 실세였습니다.
기업 사냥꾼 조지 소로스, 그는 퀀텀 펀드의 창립자로 대표적인 유대 자본계의 거물입니다. 이들은 98년 한국 IMF 사태의 후속 조치를 위해 방한하게 되고 김대중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한국 정부에게 제시한 것은 바로 로스차일드 프로그램,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이를 승인하게 됩니다. 윌버 로스와 조지 소로스의 한국 방문 이후 한국의 국영은행과 대기업, 기간산업, 알짜배기 부동산 등이 국제 자본가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주권이 상실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은 글로벌 엘리트들의 경제 식민지가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의 국부를 국제 자본가들에게 통째로 넘긴 것에 대한 특혜였을까요? 1년 후인 1999년 전임 대통령이었던 김영삼과 김대중은 동양인 최초로 그해 6월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빌더버그 회의에 나란히 참석하게 됩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99년 당시 빌더버그 회의는 향후 동아시아에서 펼쳐질 글로벌 엘리트들의 새로운 패권 구도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태평양을 넘어 아시아로 진출하려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빌더버그 회의는 2000년 밀레니엄 이후 본격적인 글로벌 엘리트들의 동부가 거점이 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의 정치 세력을 정립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이해 관계가 글로벌 엘리트들의 새로운 동부가 어젠다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의 우파와 좌파라는 두 갈래의 정치 세력을 그들의 큰 그림에 부합하는 형태로 재편성했던 것이죠. 이때부터 한국의 우파는 김영삼계, 좌파는 김대중계로 정립되고 맙니다. 즉, 오늘날 한국의 정치권은 크게 김영삼계와 김대중계로 정리되며 현재 한국의 대중들이 편을 갈라 싸우는 좌우의 정치 개념 또한 모두 이때 만들어진 구도입니다. 또한 우파는 친미, 좌파는 반미라는 개념도 함께 고착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교회 장로였던 김영삼에 의해 기독교인은 우파라는 인식 또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의 좌우가 정립되어 버린 채 지금까지 시간은 흘러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국장이 한창이던 지난 2009년 미국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워싱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대표 에드윈 폴너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김대중은 진정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오늘 한국은 거인을 잃었고 나는 절친했던 벗을 잃었다. 김대중의 장례가 치러질 당시에도 그를 진심으로 추모하고 그리워했던 세력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점점 지워졌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없애고자 했던 박정희의 그림자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현재 한국의 그 어떠한 보수 정치인도 박정희의 명맥을 잇는 자는 없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소수의 측근들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모두 여가되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사라지고 맙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보수의 명맥은 이미 1979년 두 발의 총선과 함께 완전히 끊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즉, 한국 정치권에서 말하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추억 속 흑백 사진 속에나 존재하는 개념인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불안 사태, 하루도 거리지 않고 일어나는 당파 싸움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김영삼계와 김대중계의 싸움, 즉 상도동계와 동교동계의 싸움일 뿐 그 갈등 속에 한국의 진정한 보수 박정희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